오늘 한 40분, 45분 동안에 제가 강연 드리는 내용이 정말 알차고 좀 기억에 남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제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디지털 금융 인증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인데요. 사실 이제 그 디지털 금융에서의 인증이라는 부분이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일상에서 항상 쓰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쉬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면에서는 쉬운 내용일 수 있지만 그 해당 인증에 대한 어떤 그 제도적인 배경이나 향후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디지털 금융 인증에 대한 어떤 그 측면에서 한번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그 원래 이제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회사 소개 장표를 원래 넣었었는데 제가 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셨는데 회사 소개 넣으면은 회사 PR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빼라고 했는데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45분 동안 강의를 드리는데 아톤이 어떤 회사인지는 그래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저분이 그래도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1분 정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톤은 그 9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IT 핀테크 기업 중으로는 굉장히 좀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업 내용은 오늘 주제 발표인 내용과 같이 이제 핀테크 보안 인증 쪽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저희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온프라미즈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뭐 가장 큰 주력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서비스 비즈니스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패스 인증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통신 3사와 함께 해서 저희가 패스 인증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티머니 교통카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티머니에 보면은 칩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코스라는 칩 OS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급을 하고 있고 시중에 이제 쓰고 계시는 티머니 카드의 2개 중에 하나는 저희가 공급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신성장으로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게 저희가 기존의 챗봇하고 채팅 상담 쪽 관련된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객센터나 자산관리 쪽이나 이런 쪽에 서비스를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LMM이나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솔루션에 그러한 부분을 결합을 해서 금융사의 업무 자동화 시스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상품 추천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뭐 현재 금융 인증 산업의 현황, 즉 이제 한 5년 전부터 인증 산업이 어떤 과정과 어떤 제도적인 변화에 의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향후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될 내용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두 번째 섹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쉬운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증 일상에서 항상 쓰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과거에는 서로 간에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에 대한 부인 방지를 하기 위해서 대면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친필 사인을 하거나 인감 도장을 찍고 그리고 인감 도장이 진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 증명서를 제출을 했죠. 근데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인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통 이제 유형으로 보면 지식 기반 또는 소유 기반 그리고 특징 기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 지식 기반의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으로 많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서서히 소유 기반 및 특징 기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 기반은 뭐 OTP가 됐든 아니면 ARS가 됐든 아니면 PKI와 같은 이제 공개 키와 개인 키에 대한 전자 서명이 됐든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오 생체 인증이 이제 많이 시장에서 이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이나 안면이나 아니면 지정맥 같은 그러한 그 생체 정보 기반의 이제 인증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인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인증 시장을 성장을 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되게 결부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법과 제도적인 관점이죠. 뭐 뒤쪽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0년도에 전자서명법이 개정이 되고 그리고 마이데이터 관련된 데이터 3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관련된 인증 수요 시장은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인증 시장의 성장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비대면에 대한 그 시장 수요와 환경으로 이제 많이 전환이 됐죠. 그러다가 모바일 의존도에 대한 모바일 기반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 금융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거래 관련된 매체들이 모바일 중심으로 많이 재편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추가적으로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고 클라우드 기업 환경도 과거의 레가시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면서 인증의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법과 제도, 경제, 사회 환경의 관점에서 인증이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떠올랐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인증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사용자 측면에서도 굉장히 간편화된 그러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많이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환경으로 감에 있어서 인증 및 보안 시장은 굉장히 성장을 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사항을 저는 6가지를 뽑았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전자금융 감독 개정이 15년도에 있었죠. 여기 계신 분은 아실 겁니다. 15년도 이전에는 금융 거래를 함에 있어 가지고 거래 매체와 보안 매체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보안 매체 분리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하드웨어 토큰 내 가지고 번호 눌러 가지고 6자리 이제 입력하고 이런 형태였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매체를 분리해야 된다는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15년도에 이게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모바일 OTP라는 게 시장에서 급속하게 확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금융 상품에 대한 계좌에 대한 비대면 실명 확인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혁신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가 18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융사의 망을 외부 개방, 외부 쪽에 개방을 하는 오픈 뱅킹이 도입되면서 전자금융에 대한 확산은 더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인증과 관련해서는 결정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2020년도부터는 과거에 공인인증서만이 유일한 인증된 수단이었던 게 법적 지위가 폐지가 되고 하면서 민간에서 발급을 하는 인증서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이데이터 시장이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마이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 인증이거든요. 근데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이데이터에서의 통합 인증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나 아니면 인증서 본인 확인 기관으로서의 평가를 통한 인가를 받아야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자격 요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전자서명과 관련된 인증사업자, 인증서 본인 확인에 대한 시장 수요가 급속하게 커지게 됩니다. 천송이 코트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2014년도에 이제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천송이 코트를 막 입고 왔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중국이나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국내 쇼핑몰에서 막 사고 싶었는데 이제 공인인증서 때문에 이제 사지를 못해서 그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화가 됐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게 된 시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99년도에 전자 서명법이 처음에 제정이 되면서
마련되었던 공인 전자서명 체계, 즉 공인 인증서가 도입된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천송이 코트라는 사건을 거치면서 2015년도에 공인인증서의 의무화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도 법적으로 동등한 그러한 효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이후에 각 금융사들은 자체적인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검토와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몇몇 은행은 이제 민간 인증서가 출몰이 됐고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공식적으로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가 되면서 지금은 민간 인증서로 발급하고 있는 시장이 제가 대충 기억하게 되면 한 5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에 이제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라는 평가 제도가 시행이 됐죠. 시행이 돼서 2020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2021년도에 신한은행에서 최초로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인증을 인허가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기정통부의 주관하에 이제 기사가 인정기관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 이전에 금융보안원이나 TTA, 딜로이트, 삼정회계법인이라고 이제 평가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평가기관에서 평가가 되면 인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의 신뢰성하고 안정성도 굉장히 확보하게 되고 지금은 국민들이 다양한 인증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권이 많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평가 제도를 이제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보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엄격한 어떤 평가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기존의 인프라와 별개로 인증센터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CA, CA, 뭐 RA 그리고 그 부가 서비스 격실까지 각각으로 별도로 이제 네트워크망이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격실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업무의 독립성 부분 때문에 이쪽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들도 별도로 인사 명령을 통해서 타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게끔 그러한 엄격한 독립성이 이루어지 업무의 독립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진입 장벽도 사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20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연말 정산을 하시잖아요. 정산을 하시는데 그래서 아마 2021년도부터 연말 정산할 때 과거의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여러 개 인증서를 막 이제 나열돼 있고 거기에 이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서 인정하는 시장으로 이제 많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지금 24개의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보면 21년도에 이제 처음에 이제 민간 인증서가 어떤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의 인허가 취득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연말 정산을 올려봤더니 첫 해에는 그래도 공인 인증서 비중이 월등히 높았어요. 근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카카오나 네이버나 통신사의 패스와 같은 그러한 인증서에 대한 민간 인증서에 대한 발급 수단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시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민간 인증서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아마 앞으로는 계속해서 절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인증서 기반의 본인 확인입니다. 이게 이제 그 본인 확인이라는 부분이 법적인 근거는 이제 그 2012년도에 나왔던 방통위에서 나왔던 본인 확인 기관 지정에 대한 고시를 근간으로 삼고 있고요. 삼고 있고 2013년 2월 내지 3월경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본인 확인이
못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이 같은 해에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수집 비용을 특정 금융사는 이제 그 별도의 금융을 다뤄야 되니까 특정 업권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게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인 확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됐는데, 과거에 이제 신용평가사에서 발급하는 아이핀, 그리고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기반의 본인 확인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인증서 기반의 본인 확인으로 또 다른 시장이 열리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사실상 그 동안에는 통신사에서 제공을 하는 본인 확인 시장이 거의 90%였어요. 아이핀이 초기에 있기는 있었지만 굉장히 불편해서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증에 대한 어떤 절차도 복잡하지만 아이핀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휴대폰 본인 확인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핀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휴대폰 본인 확인이네. 이런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증서 본인 확인이 생기면서 서서히 그 문자 기반의 어떤 본인 확인 부분은 서서히 줄어들고 인증서 기반의 본인 확인으로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즉 인증서 기반으로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지금 24개사에 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증 제도의 발전 과정을 보면 이제 과거의 공동 인증서, 과거의 공인 인증서죠. 지금의 공동 인증서, 그리고 금융 인증서, 그리고 민간 인증서로 시장은 서서히 재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증서 구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가지 4가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 공동 인증서, 그리고 금교련에서 발급하는 금융 인증서, 그리고 민간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도 2가지 형태로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의 평가를 통해서 인가를 취득한 민간 인증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금융사에서 자체 전자금융 거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냥 구축한 인증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편의적으로 그냥 사설 인증서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인증서에 이제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같은 거를 취득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 뭐 앞서 말씀드렸던 연말정산이나 아니면 민원24나 아니면 이러한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인 그 지위가 부여가 되는데, 그에 반해서 굉장히 앞서 말씀드렸던 까다로운 요건이 존재를 해요. 인프라 구성도 따로 해야 되고 인력 구성도 따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초기에 도입하는 비용이 은행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0억 정도가 들어요. 예,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외부 확산을 위해서는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인허가를 취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증권사나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제 우리 금융사의 자체 고객을 뭐 서비스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금융사 같은 경우는 그냥 사설 인증서를 도입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관 방식이나 갱신기관 이런 측면에서도 과거의 구공인증서에 비해서는 훨씬 보안성이 뛰어나면서도 간편하게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개인키가 되게 중요한데, 과거에 PC에 보면 다 MPKI 폴더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막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다 복사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졌는데, 요즘 나오는 그러한 민간 인증서나 이런 것들은 보관 방식을 이제 뭐 화이트박스에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을 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좀 보안성을 되게 강화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23개사예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고요. 크게 보면 이제 공동금융 외에 주로 이제 은행 같은 이제 금융사에서 가 이제 한 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 네이버, 뭐 카카오, 그리고 삼성패스, 뭐
삼성패스는 빅테크라고 보긴 좀 그러네요. 빅테크 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그 인증서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일부 핀테크 사업자들이 이제 그 전자서면 인증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거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 23개사 외에 추가적으로 전자서면 인증 사업자를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업자들에 대한 숫자는 앞으로 계속 증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 부분이 이제 민간 인증서라든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급이 늘어나고 이용이 확대되면서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도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이 해킹 및 부정 발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옛날에 과거에 이제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개인 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PC에 이제 MPKI 폴더에 들어가 있다 보니 해킹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되게 보안적으로 뛰어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과 분산 저장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인증서 자체에 대한 어떤 그 해킹이나 아니면 그 탈취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개인정보 탈취를 통해서 인증서를 부정적으로 발급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인의 그 핸드폰을 해킹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번호나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탈취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알뜰폰으로 그 타인 명의의 해킹된 정보를 통해서 알뜰폰을 개통을 해서 그래서 그걸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걸 가지고 부정적인 대출을 일으키거나 금융 거래를 일으키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인증서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한 어떤 부정 발급을 차단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부분이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휴대폰에 대한 사용 이력을 FDS하고 연결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계좌 개설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알뜰폰으로 개통을 하거든요.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통신 3사의 알뜰폰을 포함한 개통 이력을 쫙 이렇게 API를 통해서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3개월 사이에 10건을 개통했네? 그리고 너무 많은 어떤 통신사 알뜰폰으로 몰려있네? 그럼 사실 의심스러운 거래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 금융사의 FDS하고 연계를 해서 부정 발급을 차단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원천적으로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제로 트러스트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호환성 약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간 인증서가 많이 나오고 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사용에 대한 편의성은 되게 좋아졌는데,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인증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닐 때 인증서를 다 발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검증을 할 때도 각각의 인증서가 있다 보니 사실 좀 그런 피로감은 좀 있었죠. 그리고 이용 기관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한두 개 인증서만 연동을 하면 되는데 지금 막 여러 개를 연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키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디지털 전자서명에 대한 확산센터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민간 인증서에 대한 연동 표준화를 마련을 해서 그를 통합적인 모듈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호환상 약화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제가 그 23개의 전자서면 인증 사업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에 대한 비중을 보면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높아서 이런 부분들은 뭐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거든요. 사실 금융사나 빅테크 아니면 투자하기 쉽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디지털 금융 인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확산 보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추가적으로 성장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서 시장도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이제 사설 인증이라는 쉽게 말해서 우리의 금융기관의 고객들한테만 제공하기 위한 어떤 사설 인증을 제공을 했었는데 전자섬의 인증 사업자를 통해서 자체 금융 고객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이용 고객 또는 공공기관에게까지 우리의 고객이 인증서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확장이 된 게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증서 본인 확인에 대한 시장까지 추가적으로 더 열린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사업자용 인증서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까지는 다 개인용 인증서였는데 이게 사업자용 인증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사업자용 인증서, 즉 개인 사업자가 됐든 법인 사업자가 됐든 사업자용 인증서는 과거 그 기업용 공인 인증서가 독점했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민간 사업자, 앞서 말씀드린 전자섬의 인증 사업자들도 사업자용 인증서로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사업자용 인증서가 범용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11만 원이 들거든요. 11만 원이 들고 그리고 용도 제한용으로 하게 되면 뭐 4,400원 이렇게 드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가 임대업을 한다. 그러면 상가가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각 상가별로 사업자를 다 발급을 받아야 돼요. 내가 상가를 2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의 사업자로 되는 게 아니라 상가마다 이제 임대 사업자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증서가 각각으로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그 민간에서 발급하는 사업자용 인증서가 생기면 기존의 사업자용 인증서에 대한 시장 변화는 굉장히 좀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바일 OTP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15년도의 매체 분리 원칙에 의해서 거래 매체와 보안 매체는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 200만 건에서 시작을 한 게 굉장히 모바일 OTP가 급속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발급 실적만 기재를 한 건데 실제 이제 모바일 OTP 쪽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금교론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OTP나 또는 아니면 아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실적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은 5천만 건을 훨씬 아마 넘었을 거예요. 한 6천만 건 정도 예상을 하는데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S은행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기반의 토큰을 쓰는 비중보다 모바일 OTP를 쓰는 비중이 훨씬 더 이제 지금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간 연도별로 이제 그 주요 금융사에 민간 인증서를 도입한 현황인데요. 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사설이나 민간 인증서를 도입한 금융사가 거의 지금 한 40개 내지 50개사가 되거든요. 제가 40개, 50개사라는 건 보험 쪽이나 이런 쪽 빼고 실질적인 자금 미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은행이나 증권이나 아니면 저축은행 기준으로 따지면 한 4, 50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이제 KB국민은행에서 간편 인증이라는 거를 금융권 최초로 이제 사설 인증을 했고 그래서 나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다가 17년도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기면서 카카오뱅크 시장이 확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공인인증서라는 그런 시장에 되게 매몰돼 있다가 이제 카카오뱅크가 인뱅으로 이제 출연을 하면서 이 과거의 공인인증서가 아니네. 예, 그냥 간단하게 이제 지문만 갖다 대면은 그냥 한 두 스텝으로 끝나네. 이게 사실 다른 금융사에 굉장한 파급 효과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이쪽 시장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7년도 이후부터는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저축은행에 이르까지 자체적으로 사설 인증 시스템을 내줘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장도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클라우드하고 AI 기술 그리고 망분리 규제가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증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인증 수요는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클라우드하고 이제 AI 기술을 확산한 부분인데요. 지난달에 이제 그 금융사의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이 발표가 됐죠. 그렇게 되면 클라우드 이용 환경이 더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인증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사의 내부 통제 강화 또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까지 이제 그 주요 시중은행은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한 그러한 기반을 다 마련을 하라라고 정부에서 공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증 방식도 굉장히 확장될 겁니다. 과거에 앱 방식 또는 브라우저 방식, 즉 앱은 앱에서 서명하고 그리고 브라우저는 브라우저 자체에서 그냥 서명을 하던 게 범용적으로 클라우드 또는 서버 저장형 인증서로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용 인증서도 서서히 시장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면 인증과 보안 기술이 접목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요즘 안면 인증하고 지정맥 같은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사 내부 통제에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두 가지 형태가 안면하고 지정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모바일하고 태블릿뿐만 아니라 키오스크로도 시장이 확대될 걸로 보이고요. 인증 부분이 실제 이제 모 은행 같은 경우는 디지털 창구라고 해서 지점에 키오스크를 갖다 내고 금융 거래를 할 때 안면 인증을 통해서 금융 거래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하고 그 외 이제 공공 분야로도 안면 인증이 확대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5월부터 그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런 데 진료를 할 때 신분증 확인 제도가 강화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매번 신분증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신분증에 대한 부분 한번 등록해 놓으면 다음에 진료를 받을 때는 그냥 안면 인증으로 그냥 끝나는 그러한 시장으로 아마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처도 굉장히 확대가 되겠죠. 과거에 기존까지 이제 금융거래에서 이루어졌던 또는 기업 간의 전자세금 계산서에 이루어졌던 인증 부분이 전자문서 등기라든가 열람이라든가 모바일 신분증 그리고 근태관리 그리고 전자공증 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공증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가 기존에는 대면 확인을 해서 공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전자서명을 통해서 공증으로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망분리 규제 완화 부분인데요. 그 금융사의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에 따라서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서 다중계층 보안 체계가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C 클래스 기밀 또는 이제 민감 S 클래스 공개 O 클래스로 나누어서 망분리가 이제 규제가 이제 개선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데이터 중심의 보안 체계가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증에 대한 시장 수요는 더 늘어날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IAM이나 MFA 관련된 시장도 더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부분이 이제 사실은 MFA나 IAM 시장인데요. 보통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클래시파이드한 기밀 정보나 아니면 센시티브한 정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망분리를 규제를 적용을 받고 오픈된 정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망분리 규제를 해서 외부 클라우드망으로의 접속도 허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어떤 접근 권한에 따른 MFA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수단들 전자서명이나 OTP 같은 그런 다중 인증 방식에 대한 적용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서버 저장형 인증서에 대한 확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매체들이 되게 많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는 앱은 앱에서 서명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브라우저에서 서명을 하려면 브라우저에서 또 인증서를 이제 발급받아서 서명을 했는데, 사실 이제 매체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 이제 그 개인 키에 대한 서명 인증서를 서버나 클라우드에 두고 매체와 관계없이 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막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뭐 기업은행, 그리고 뭐 KB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같은 이제 일부 금융사가 이런 방식을 이제 추가적으로 채택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쪽 시장도 훨씬 더 커질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오신 분 중에 이제 뭐 증권사에서 오신 분도 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증권사 같은 경우는 매체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MTS도 있고 WTS도 있고 그리고 HTS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안전하게 서버에서 개인 인증서를 관리를 하면서 매체와 구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는 좀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WTS에 대한 이제 증권사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맥 같은 경우는 뭐 15%까지 사용자가 늘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WTS에 대한 시장이 MTS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이쪽 그 클라우드 기반의 인증 솔루션에 대한 시장은 계속해서 좀 커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자용 인증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업은행이나 카카오뱅크 그리고 국민은행이 사업자용 인증서를 도입을 했고요. 실제 이제 타 금융기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도입을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금융거래 고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고, 궁극적으로는 전자입찰이나 아니면 조달청의 나라 장터에 들어간 것을 단기적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앞서 말씀드렸던 구공인 인증서가 독점해왔던 사업자용 인증서에 대한 시장은 민간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게 대세는 맞다고 봐요. 다만 이제 정말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은, 관건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얼마나 많이 확보되느냐라는 게 저는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사업자용 인증서는 인증서 하나 받아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저기도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해당 발급된 금융기관 내에서만 기업 금융 고객이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사용자가 어떻게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는 급격하게 바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민간에서 발급하기 시작했던 사업자용 인증서는 현재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사용자가 늘어나면 지금 현재 뭐 연 11만 원 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과금을 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바일 신분증 확대 부분입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굉장히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가 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인증이 이제 또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요. 모바일 신분증은 21년도에 이제 공무원증으로 시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운전면허증, 국가보훈증, 국가보훈등록증, 과거에 이제 유공자증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국가보훈증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시행을 했고, 올해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증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으로 확대 시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중안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장애인 등록증으로 지속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모바일 신분증이 저는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는 행안부 주도하에서 행안부에서 발급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발급을 민간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업자로 선정이 된 부분이 KB국민은행, 농협, 네이버, 토스,
카카오 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이렇게 다섯 개 사업자가 모바일 신분증에 민간 개방할 수 있는 사업자로 1차적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서 전자서명 인증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이 된 것처럼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어떤 시장도 굉장히 커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 부분은 신분증 부분은 그 지금 현재 여기 말씀드렸던 이제 운전면허증이나 아니면 뭐 주민등록증이나 이거를 뛰어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협회나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뭐 한국 개총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단체가 됐든 그런 그 협회나 단체의 회원증에 대한 신분증을 모바일로 확산하는 형태로도 저는 시장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바이오 생체 정보에 대한 부분이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바이오 생체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에 대한 시장도 저희는 이제 또 다르게 이제 또 여러 가지 기술이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서버 대 서버, 그러니까 바이오 생체 정보를 뭐 예를 들어서 안면이다 그러면 얼굴의 특장점에 대한 그러한 생체 정보를 분산 저장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버 대 서버로 분산하게끔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서버 대 서버라는 부분이 단순히 그냥 서버 2대 갖다 놓고 그냥 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레가시 클라우드 형태나 아니면 서버 대 제3기관의 서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가이드가. 그러다 보니까는 분산 저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속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사들이 고객의 바이오 생체 정보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즘 나오는 게 서버하고 클라우드에 분산하는 방식, 즉 그 개인의 생체 정보의 반은 고객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이트박스 기반을 이용을 해서 고객의 클라이언트의 생체 정보를 반을 저장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또 지금 요즘 시장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증서도 굉장히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외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도 5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외 국민들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요. 지금 현재 KB, 신한, 우리, 하나, 토스인가요? 네, 이렇게 지금 5개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인증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거의 다 짧게 이제 다 마무리 마지막 장인 것 같고요. 비대면 본인 확인 시장에 따라서 안면 인증 시장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커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금년도 3월 달에 이제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이 개편이 되면서 보이스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서 안면 인증 같은 고도화된 이제 실명 확인에 대한 기술 권고를 이미 정부 기관에서 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한 예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부터 1,000만 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한 55만 원 같은 그 1,000만 동 이상 금융 거래할 때는 반드시 생체 인증을 의무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생체 인증에 대한 시장 확산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약간 초과한 것 같은데요. 예. 이상 제가 그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오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전 질의 저희가 받은 게 있는데, 먼저 인증 절차가 금융 접근성을 저해하는 측면에 대한 보완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게 그 인증 절차라는 부분이 금융적 이게 그 단순히 이제 인증만 하는 절차, 아까 제가 서두에 그 내용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증서 자체에 대한 어떤 해킹이나 뭐 예를 들어서 부인 방지가 무너졌다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인증서를 부정 발급받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정보 해킹을 통해서 부정 발급받기 위한 것들이 사실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 발급을 받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도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금융 접근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그 정부기관에서 공고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한 5가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중에 2개를 반드시 하게끔 공고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해라. 두 번째는 영상 통화를 해라. 세 번째는 그 접근 보안 매체와 같은 뭐 OTP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라. 그리고 역계좌 이체, 보통 이런 이체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걸 해라. 또는 바이오 생체 정보 같은 거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5가지 중에 이제 2가지는 반드시 하게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상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정 사례 발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러한 절차를 해소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융사에서 이런 형태는 띄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증서를 발급을 받거나 아니면 보안 매체를 발급을 받을 때 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치거든요. 근데 이제 각각으로 또 비대면 실명 확인 거치고 이것도 거치고 하면은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여러 가지 수단을 발급을 받을 때 그냥 하나의 비대면 실명 확인해서 이것도 발급시키고 저거 발급시키고 뭐 이런 형태는 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론은 이제 인증서에 대한 어떤 절차상의 접근성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간소화됐지만, 인증서를 부정 발급받기 위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절차 부분은 당분간은 좀 더 뭐 기술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줄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그 패스 인증서에 모바일 여권을 담을 수 있는 시기가 올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여권은 사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발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바일 여권은 이제 국제 표준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통용되는 이제 신분증이라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특정 국가에서만 한다고 해서 이제 효력을 띨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실제 이제 패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하고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 표준이나 여러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 뭐 앞서 제가 국내 모바일 신분증이 민간 개방 5개사에 1차적으로 개방된 것처럼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뭐 인천공항 가거나 할 때 스마트 패스는 이미 민간에 개방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찍고 그냥 통과하는. 예. 그래서 뭐 모바일 여권은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예금 토큰 CBDC가 활용되는 미래의 디지털 금융 인증 산업 변화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CBDC의 핵심이 제가 알기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분산 원장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송금이나 아니면 결제를 위해서 이제 그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 지갑이 아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이제 그 플랫폼 구축, 요 3요소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제 그 CBDC와 관련해서는 몇 년 전에 아마 이제 가용성 테스트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이제 몇몇 금융기관에서 이제 CBDC 활용성을 하기 위한 그 시범적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BDC 관련해서는 이제 좀 더 계속 발전을 할 것 같은데, 다만 당연히 이제 그 전자지갑에서의 어떤 자금 거래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결제라든가 이렇게 되면 전자지갑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인증에 대한 기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다만 저는 좀 약간 다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이제 부인 방지를 하기 위한 전자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화해서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아직까지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제 CBDC는 CBDC대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지만 사실 이제 전자서명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분산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어떤 그 20년도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개인 키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미르라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서버 대 서버 간에 이제 분산을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서버의 HSM에 이제 저장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증 전자서명이란 인증 자체가 블록체인화하는 거는 조금 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CBDC 관련해서는 블록체인과 전자지갑에 대한 어떤 자금 거래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증 체계는 당연히 시장은 생길 거다, 당연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질문에 이어서 디지털 인증 분야에서 향후 블록체인의 역할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말씀해 주셨는데 간략히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블록체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에서는 다 블록체인 기반을 써요. 블록체인 기반의 DID 분산 신원 분산 기술을 쓰죠.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나 아니면 거래에 대한 진위성을 하기 위해서 거래에 대한 위변조를 막는 게 사실상 핵심적인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게 일차적인 어떤 핵심적인 기능인데 거기에 따라서 모바일 신분증은 다 블록체인 기반의 DID 기술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인증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조금 더 블록체인 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패스 인증서의 외국인 사용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LG U 플러스 쪽에 한번 확인을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패스 인증서를 외국인이 발급받은 사용자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다만 이제 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외국인 비율은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한 24, 5만 명 정도가 이제 외국인이 패스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글쎄요 그 LG 플러스 마켓 쉐어가 한 20에 한 2, 3%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역산으로 100으로 환산을 하면 글쎄요 한 100만 명 조금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전 질문 마지막 질문이고요. 계정 탈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그 계정 탈취는 사실상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스미싱이나 이제 피싱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해킹이라든가 이런 보안적인 기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뭐 FDS나 이런 거 연계해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사실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리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패스워드가 없는 형태로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구글 같은 경우도 액세스 토큰 액세스 키를 이용해서 이제 로그인 처리를 하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SKT나 통신사에서도 패스키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계정에 대한 접근을 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안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이오 생체 정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정 탈취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 질문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네, 앞에 검은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는 안면 인식 그 인증 방법과 다른 인증 기술이 결합돼서 쓰일 거라고 예측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성형 수술하거나 살이 갑자기 많이 쪄서 그 뭐 한 12kg가 불어갖고 얼굴 모습이 바뀌어요. 그 저도 우리은행에서 이미 그 안면 인증은 활용을 하는 걸로 아는데 그거 저 오류 날 확률은 없습니까? 안면 인증은 저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그걸로 인증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안면의 특장점을 기록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안중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눈과 눈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람의 특장점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생체 정보화로 저장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이 찐다고 해서 안중이 바뀌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안면 인증을 적용을 할 때 안티 스푸핑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안티 스푸핑이 뭐냐면 이제 특장점에 대해서 얼마나 까다롭게 이제 스푸핑에 대한 어떤 그걸 추출을 했느냐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걸 너무 강하게 적용을 하면 실은 이제 실패율이 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시도에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 형태로 여러 가지 POC를 거치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은 간략히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쪽 끝에 검은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결국 그 사용자 입장에선 그 프라이빗 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클라우드에 이제 저장하는 방식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또 저희가 걱정되는 건, 그럼 과연 클라우드는 우리가 안심할 만한 보안 수준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게, 그리고 또 클라우드 같은 곳에 보관한다고 하면은 이건 사고가 한 번 터지면 한 사람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게 아니라 뭐 수백만, 뭐 혹은 그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그 정보,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가 탈취될 수도 있다는 위험도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좀 표준이나 혹은 뭐 규제라든지 한 것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MFA, 그러니까 Multi-Factor Authentication을 쓰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뭐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고 해서 그걸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좀 어떻게 좀 그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좀 그 나갈 수 있든 뭐 연구라든지 어떤 움직임 같은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개인키에 대한 클라우드 부분은 사실 그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통칭적으로 요즘 금융사들이 그 프라이빗한 클라우드를 쓰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는 이제 IDC의 이제 서버 두 가지 형태겠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통칭적으로 그냥 클라우드 인증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서버 저장형 인증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퍼블릭 클라우드는 아니다. 라는 걸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인증센터, 그러니까 이제 인증센터를 별도의 기존과 네트워크로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격실도 다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격실마다 빗살무늬 형태로 다 외부에서는 안에 못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 소위 말해서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진이 나더라도 핵폭탄이 터져도 여기는 안전해야 된다. 뭐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나 어떤 물리적 환경이 되게 까다롭게 잘 그렇게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그리고 업무의 독립성도 있고요. 거기 이제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타 업무에 겸직이 안 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인 물리적인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개인 키가 또 분산 저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키에 대한 부분은 안전하게 저장 관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버 저장용 아닌 경우에도 요즘 저희가 지금 현재 한 40개 금융기관에 저희 그 상품이 이제 프로덕이 온프라미스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화이트박스 저장 매체인 시큐어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그러한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시큐어 엘리먼트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제 뭐 유심이라든가 아니면 뭐 쉽게 말해서 뭐 녹스 같은 개념의 이제 그러한 그 화이트박스 저장 매체를 쓰면서 그 중요한 키 정보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개인 키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해서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있지는 않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 정보 유출, 해킹을 통해서 부정 발급받는 그러한 케이스가 종종 있는 부분은 사실상 해결해야 될 과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MFA 강화 쪽 관련해서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안면 인증에 MFA는 강화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절차가 많아지면 사용자가 또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용자 인증을 할 때 안면을 할 때 같이 OTP를 이제 MFA에 결합시켜서 사용자는 하나의 그러한 인증 수단으로 백단에서 돌리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자동 입력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공한다거나 이런 측면으로 저희는 지금 실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마지막 질문하고 네트워킹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저희 그 국내에서는 인증서명 관련해서 개방되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역외 거래, 특히 이제 신용 거래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거래를 하면 국내에 있는 카드나 은행은 무조건 승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역외관 거래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승인이 됐는데 카드사는 받을 수밖에 없고 사용자는 나는 이건 내 거 아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새로 재발급해서 거래는 취소하고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국가 간에 넘어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인증서명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데 혹시나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냥 이거는 팀원이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는 건데 그냥 개인적인 거라서 혹시 팀원이의 애플페이 교통카드는 언제쯤 들어가는 건지. 일단 팀원이 뭐 최근에 그 뭐 애플페이 최근이 아니죠, 좀 되긴 했는데 애플페이 얘기하면서 이제 막 관련된 주가 많이 상승을 했고, 그때 저희 회사도 한 하루 이틀 반짝 저희가 팀원이를 카드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반짝 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가 공급하는 팀원에 공급하는 교통카드의 칩과 코스는 사실 애플페이하고는 무관합니다. 저희는 이제 칩에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칩 OS를 올려가지고 이제 공급하는 형태고, 애플페이는 NFC 형태인 거니까 사실 결이 다르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반짝 올랐는데, 뭐 논의는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일단 이제 뭐 NFC의 여러 가지 어떤 애플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범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글쎄요, 그거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저한테 뭐 연락 주시면 제 팀원이 관계자들한테 한번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외관 거래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 쪽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사실 좀 난감하긴 한데, 사실 국내 그 카드 결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뭐 에카드도 있고 뭐 번호 넣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역외거래 같은 경우는 뭐 결국에는 비자 마스터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아니면 승인에 대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별도로 이제 좀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약간 인증 쪽 영역하고는 별개의 정책적인 부분이 수반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좋은 인사이트와 그리고 또 훌륭한 연사 내용과 그리고 Q&A를 해주신 우길수 대표님께 큰 박수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